예, 여야가 저마다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잡음도 들립니다. 여당은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곤욕스러운 표정이고 한국당은 새 보수당과 통합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에 귀국하면서 총선 전 정계 개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총선 이제 뭐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양당 또 다른 군소정당도 열심히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인재 영입도 속속하고 있고요. 공약도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앞선 모습이다. 어제 이해찬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 뭐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두 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과반 의석 확보 한 석이라도 차지하게 노력을 할 텐데 지금까지 상황 준비 상황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 인재 영입, 이른바 인재 영입, 그다음에 이제 공약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공약을 이제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예. 이런 공약을 또 한국당은 처음에 이제 공수처 폐지, 만약에 과반이 넘으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또 바꿨어요. 예. 공약을 바꾸고. 또 민주당은 또 와이파이를 뭐 전국에 다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서 어쨌든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바람직한 거죠. 앞으로 공약을 계속 내놓을 테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새 인물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채울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제 한국당이 처음에는 상당히 조금 뒤지는 것 같았는데 한국당도 이제 뭐 많은 인물을 영입하는 것 같아요. 주로 젊은이들 위주로 청년 위주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특색이 있는 어떤 이른바 이제 컨셉을 가진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 영입이라는 게. 그렇죠. 물론 인재 영입을 해서 이제 이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예. 적어도 이제 물갈이라는 거 새 인물로 바꾸는 게 우리 한국 정치 선거에서는 승패에 뭐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때 꽤 많았어요. 물갈이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예. 50% 가까운 게 대체로 이제 선거 때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선거 초반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중요한 게 전체적인 구도라면서 볼 때 어떻게 선거 지형이 짜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통합의 문제죠. 그러니까 보수 야당도 통합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지금 보수 통합 문제가 그리고 이제 진보 성향의 야당들도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거 초반에 여러 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공약과 인물 어느 정도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아마 참신성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통상 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해보면요. 정당 때문에 찍었다라는 게 한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책을 보고 찍었다라는 게 한 30% 나오고요. 나중에 후보를 보고 찍었다는 게 한 45% 나옵니다. 예. 근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륜, 도덕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선거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구도가 어떻게 짜져 있느냐, 이슈가 뭐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후보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경제라든지요, 북한 이슈 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년 전에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그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이죠. 180석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야권 분열했는데도 1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나치게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공천 파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거 뭐 친박 친위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실은 유권자들은 마음속으로 다 갖고 있다가 투표자 가서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야권 심판론이냐 뭐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데 야권 심판이나 용어 자체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했으면 지지해 주는 거고 못했으면은 결국 이제 여당의 지지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 중에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도덕성과 정체성이 얼만큼 유지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막 이해찬 대표 발언 보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그런 문제. 그리고
정무수석이 나와서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다가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혼선들. 그리고 청와대에 70명 정도가 출마하겠다가 나오겠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단순한 무슨 뭐 총선에서 새로운 사람 면제 영입했다고 이 정권에서 대한 지도가 높아졌다? 착각입니다. 훨씬 더 겸허한 자세로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살펴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총선은. 예, 이 발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질문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 실수가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니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재원 정책위원장 경찰 대리 운전 발언 이게 또 나오면서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제 선거철이 되고 나면 좀 더 이 발언의 신중함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할 텐데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이거 계십니까?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이 의원들 정치권에서 이상한 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막말 논란, 뭐 한국당에서 나왔던 세월호 관련 발언이라든지 5.18 민주화운동 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거 국면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 더 치명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런 낙검수 발언 기억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그 후폭풍이 컸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선거 하루 이틀 앞두거나 일주일 정도 앞둘 때 무슨 일이 돌발하면 이거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발언이에요. 뭐 여야나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서 이건 도저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우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편 확 깎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발언은 뭐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지난번도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로 올라가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다 뭐 그런 거 소개할 필요 없는데 이해찬 대표뿐만이 아니라 과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로 의식해서 지나치게 뭘 자꾸 얘기하려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다 중요한 건 일단 그분들의 평소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없다면 그 발언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저는 그래서 김재원 의원 그 발언도 참 납득이 안 가는 발언 아니에요? 예. 경찰이 무슨 대리운전을 해줍니까? 경찰은 단속하는 직업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찬 대표 발언도 그랬고, 어쨌든 이런 발언 가지고 이제 선거가 승패가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선거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표심이 왜곡 교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에 신중해라,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남기간 어떤 얘기를 할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2004년도에 정동영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평화배론이 있었잖아요. 노인분들께서는 투표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기억나시는 거는 95년도 6.27 지방선거 때 당시에 충청도 핫바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JP 자민련이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람 충청도 만나면은 당신 핫바지야, 핫바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극을 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92년도 선거에서는 뭐 그거는 뭐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성숙돼 있고 민주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변화가 있겠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공당의 대표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롤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롤즈라는 사람은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정의론에 대한 대가인데요. 정의란 무엇이냐면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선천적 장애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열세인 사람들한테 많은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정의인데, 이해찬 대표한테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공정이 뭐고 정의가 뭐고 그동안 얘기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공당의 대표로서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8년 12월 달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서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지만 공당의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지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것이 어떠한 반응을 일을 것인가를 진짜 심사숙고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수첩에다 다 적어놓고 있다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아마 심판할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첩 얘기가 나오면 조금 섬뜩한. 근데 이거 보면요, 선거 때 여러 돌발 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당이나.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돌발 학자가 나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예요. 이거 적당히 시간이 나면 이게 가라앉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선거에 불리할 수 있고, 이걸 조금 심하다고 할 정도로 대처를 빨리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그건 완화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야 정당들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거나 또 이 발언 이외에 다른 변수가 나올 때 대처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심각성을 있다.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라서 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후보자를 이제 공모하고요. 이제 또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가 투기 지역 등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번에 그 다주택자 청와대도 비서관급 인사를 또 다 팔도록 하고 또 정부도 그렇고 또 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총선까지 온 것 같아요. 후보자들, 그러니까 나올 사람들에게도 이게 대상 서약서를 미리 받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하고 집값 원상으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의 이러한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부응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아직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헌법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물론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에,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왜 사적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거래도 하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제약을 하면은 당장 나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는 과정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초헌법적이라든지 반시장적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금 뭐 부동산 거래 허가자를 얘기했다가 후다짝 놀라가지고 바로 비서실장이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를. 아니 제일 먼저 놀란 게 아니 정무수석이 무슨 나와가지고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나가서 이거는 뭐 김상조 정치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이 강기정 정무수석도 작년에 국회 과정 속에서 막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모두가 다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줘야죠. 총선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래저래 부동산 문제가 지금 유권자들에게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요,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부동산에 가는 이 좌절감은 엄청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거 저희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하면 살 수 있겠다,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제가 직접은 젊은이들 사이에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봉급쟁이들이 젊은 사람들 취업도 어렵습니다만 취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이 강남뿐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강북도 굉장히 많이 올라요. 지금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렇게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진보 정권에 들어와서 집값이 많이 오른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도 그렇고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 보수 정권은 달랐죠. 부동산 주로 이제 부양 정책을 많이 썼고 진보 정권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정책 수단을 구사하면 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제 저건 뭐 대단히 잘못 매매 허가제 저건 아주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니까 여권에서도 이제 취소를 했는데. 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어요. 과거 노태우 정권 때도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적용했잖아요.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거. 물론 잘 이제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만큼 이 자산에서 오는 불로소득이 가장 큰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양극화라든지 어떤 그 불공정의 문제가 같이 연관돼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최근에 1가구 2주택 이상의 사람 팔아라. 이건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적은 정책
그 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싫으면 나가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자유를 난 그 뭐 속박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가 그 내부에서는 말이죠. 단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책이 과연 정말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 데 기여하느냐를 면밀히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투기에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게 정책으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데 오르고 말이죠. 잠깐 이제 숙이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야말로 파퓰리즘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장벽이에요. 부동산 문제는. 네,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2호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아닙니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보수 정권에서의 이 부양책 예. 이번에도 또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 경제 그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규제를 완화해서 그 정책 효과가 토하는 지역과 토하는 계층이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정책이 모든 계층에게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원래 정책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계층도 있고 더 이익을 보지 못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에요. 정책은. 예. 그래서 어느 하나의 선택의 문제고 정치라는 게 결국 가치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그쪽 때문에 더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정밀하게 계급에 맞게 계층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전부 적용하면은 그 다른 쪽에 또 반드시 부동산 그 예. 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실제로 가장 핵심적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러면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었느냐에 대한 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대출을 완화시킨다는 그 문제보다도 결국은 칵테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한 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공급이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책을 쓴다 하더라도 집값은 뛸 수밖에 없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면서 써야지만 이게 칵테일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 정부나 실제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금 정부에 와서도 똑같이 이거를 재현되느냐는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많은 18번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강도 높고 우리 항상제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뭐냐면 여러 규제가 뭐냐면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굉장히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부동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도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아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대책이 저는 나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약 정책 인물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천을 하려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잘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민주당은 원혜영 오선의 의원, 원혜영 의원이 됐고요. 김용호 전 국회의장 한국당은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물갈이라는 단어보다는 판갈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했는데 공정관리위원장 자리 그만큼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하고 좀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용호 전 국회의장 공천관리위원장 한국당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김용호 의장 뭐 조금 아는데 많이 네. 아는데 그분이 이른바 이제 친이계로 분류는 되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이 대단히 어려워진 게 선거라는 게 원래 정권 심판론인데 총선거라는 게 자꾸 야당 심판론 나오는 게 야당 심판론이 야당이 제일 야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나온 얘기가 한국당이 지나치게 그 탄핵 이후에 너무 수구적인 이런 모습에 매몰되는 면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강경투쟁, 장애투쟁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그 너무 지나치게 우경화된 인사보다는 보수 이대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분. 그러면서 김용호 의장은 상당히 그 합리적이기도 하고 예. 또 국회의장 출신이고 또 원내대표 되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학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늑다리 다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늑다리를 아니 뭐라 하여튼 이상한 예전에 했던 말씀하신 거. 그런 얘기를 했던데 판을 바꿔라. 물갈이도 좋지만 물갈이보다도 어항에 물을 바꿔야죠. 아무리 물고기 밟고 뭐합니까? 어항에 물이 그대로 이제 더러우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좀 그래서 김영호 의장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한번 한국당이. 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과거 세력들과 결별을 과감히 하고 한국당이 자꾸 어려워진 이유가 과거에 그 특정 세력을 거론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과거의 친박 강경 세력들에 너무 끌려가는 모습 때문에 한국당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국당이 나쁠 이유가 없죠. 정말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다면은 민주당하고 경쟁해 볼 만한 거예요. 과거의 세력과 너무 밀착돼 있고 또 최근 얘기입니다만 특정 아주 극단적인 구호를 일삼는 세력들과 뭔가 결별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당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좀 물갈이할 수 있다면 게임을 해볼 만 하겠죠. 책임을 지겠다, 비난도 감수하겠다. 오늘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지만 두 가지 면에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황교안 지금 대표가 못하는 거를 결국은 김영호 전 의장께서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김영호 의장이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국회의장을 했을 때 2년간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개선 자문위원을 2년 동안 임기를 같이 한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한번 혁신 한번 해보자 해서 13명의 혁신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많은 그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도 그게 고전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때 만든 걸 갖다 놓고 보면은 그대로 했으면 개혁될 수 있고 그만큼 혁신과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면에서 아마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탄핵 과정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연찬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친박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친박 패족 선언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대한민국의 친박들은 그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지지를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표가 됐다는 것이 항상 꼬리표로 달아갔는데 그것을 차도살인할 수밖에 없다. 그럼 칼을 잡았는데 숙청에 준하는 어떤 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저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김영호 전 의장께서 얘기하신 거를 보면은 분명한 부분은 정말 화끈하게 판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 인물이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뭐 지금까지 정치권에 한 번도 뭐 발을 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소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죠. 자, 지난 2016년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3% 현역을 물갈이했어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단지 24%밖에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었죠. 당시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을 50% 물갈이했습니다. 당시 한명숙 대표는 야당이었었죠. 28%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현역을 많이 물갈이한 정당이 보니까 총선 끝나고 나 보니까 승리를 했더라는 실증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누가 많은 공천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도 놓고 판을 갈아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원혜영 지금 저는 공천관리위원장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봐요. 그동안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당에서의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고 김영우 전 의장님도 나름대로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천에 대해서 누가 못하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가 돼서 뭔가 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주당도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아주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원혜영 의원도 특정 계파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거든요. 여야 할 거 없이. 그래서 김용호, 원혜영 이 두 분은 잘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실행되고 옆에서 도와주냐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이 분다 이 아까 중요한 거라고 부분에 했는데
저 두 분이 잘해서 인물을 좀 괜찮은 인물들이 해서 각축을 좀 해서 과거 세력과 좀 결별하는 이런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이야기도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만 함께하는, 그러니까 양당만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보수당이 양당 통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이 부분 구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혁통위가 이제 9일 날이요. 나름대로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거를 하자고 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통합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이라서 우리 공화당만이 아니라 뭐 안철수 대표도 다 하자는 얘기인데 반해서 지금 새 보수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묻지마 통합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들어온다면 그건 탄핵에 건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육책으로 새 보수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혁통위보다는 당대당 통합으로 갈 수 있는 통합위원장을 만들자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혁통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새 보수당은 그런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반면에 지금 황교안 대표는 혁통위를 통해서 같이 다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지금 뭐 새 보수당에서는 박형준 혁통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할 정도 저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통합이라고 쓰고 분열로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만약에 진정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씩 한 발짝씩 물러나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거로 가야 되는데 통합 절차는 튀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지지부진하고 서로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득만을 위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에 나름대로 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것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통합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왜 못 만납니까? 이 빨리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저는 통합에 대해서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은 안 만나고 바깥에서 마치 대리전 양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는 것은 물론 박형준 위원장이 열심히 이게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뭐 사퇴하라고 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확실한 길은 빨리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만나서 통합 전반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최 교수님 생각에는 누가 더 마음이 급하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나 또 새보수당의 뭐 유승민 의원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 전 더 급할 것 더 같아요. 급할 것 예. 같습니까? 예. 근데 저 통합이라는 게 통합이 합친다는 거잖아요. 묻지마 통합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 그래서 우리 공화당 그리고 친박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세력 이 들어간 통합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통합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위기와 통합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위기 시엔 대개 통합을 합니다. 대개 분열한 정치 세력이 실패하고 통합된 세력이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선거 앞두고 이른바 연합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합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그 통합의 성격 그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고 국민들이 따라왔던 여러 가지 헌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무조건 합치자. 탄핵에 반대권 찬성했고 우리 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 아마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서 유승민 의원도 자꾸만 그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위험에 넘어가는 것 같다면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말씀처럼.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까 그 김영호 의장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개입할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당 통합이라는 문제와 어떤 인물을 들이냐 이런 문제. 그 지분 문제, 공천 문제, 리더십 문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런 세력하고 결별하라고 숱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결별을 못하니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예. 일부는 결별을 해야죠. 그래야 다른 세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워야지 거기 뭔가가 채워지지. 그래서 그대로 과거를 가지고 가면서 뭔가 어떻게 채웁니까? 그건 통합이 아니고 그건 통합이 아니고 일대 완전 산술적인 그냥 플러스. 그건 우리가 말하는 통합이라는 건 뭔가 시너지를 낸다는 전제하에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렇게 통합이 되니까 벌써부터 이 잡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황교안 대표가 결단 내려서 정말 그 과거 탄핵에 관련된 걸 정리를 하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다른 세력도 들어올 공간이 생기겠죠. 그게 예.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뭐
유권자들 다 보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19일 날 들어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낡은 정치와 결별. 그래서 이걸 새 정치라고 또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또 들어와서 정말 제3지대에서 독자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과 합류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우리 프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순간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고마웠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도 쪽이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나라든 간에 자 마크롱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의석도 갖지 않고 나서 프랑스에서 승리했어요. 그 마크롱이 지향했었던 게 바로 중도 개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 진보는 이제 견고합니다. 지금 보수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만나서 들어보면 정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그리고 진보도 싫고 보수도 너무 싸움만 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낡은 정치 이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던지는 화두는 딱 하나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도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중도를 썼지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국민에게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정치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열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중도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은 진보, 중도 그리고 보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균형의 정치, 공존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신 교수님. 중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3지대란 말을 많이 하는데 워낙 양극화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도 세력이 결국 규합하려면 안철수라는 변수는 굉장히 좋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존에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 통합에 몸을 담지 않을 것 같다고 계속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 기반의 글로 가기도 저는 어렵다고 좀 봐요. 현재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중도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수요가 많거든요. 양쪽에 대한 다 이제 민주당 집권한 이 집권 세력도 너무 기득권화됐다라는 비판도 일각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 다시 타보니까 이 중도 유권자들이 갈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낸다면 그것이 이제 보수, 중도, 진보가 같이 아우러진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끄집어내기 위한 게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도 좀 애매해요. 19일 귀국한다고 하는데 미래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어는 오는데 그럼 이분이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직 구체성이 떨어져요. 이제 와서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만 잘 조화가 된다면은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애매하고 언론적인 데만 그치면 의외로 차전속의 태풍이고 아직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 영향력에 있어서 네. 사실 과거에 그만큼의 뭐 폭발력이 있었다고 한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정당이 안 만들어지고요. 못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나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최대 수혜자가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26.7%를 얻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21.4%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만만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122석인 수도권에서 무려 민주당이 야권이 분열되는데 82석을 가져갔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15.4%, 180만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표를 잠식한 거냐면 당시에 새누리당 표를 잠식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세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느 쪽 표를 잠식할 거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권당의 표를 잠식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난 2016년처럼 굉장히 집권당으로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당 득표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정말 균형을 이루고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핵심적인 것은 중도가 누구 손을 들어드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수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총선에서 안철수의 변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